네, 반갑습니다. 오늘 2018년, 2022년 12월 18일 15번째 시스템 법칙 낭독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요. 일단도 다시 한 말씀, 광고 말씀 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광고도 좀 해드리긴 했는데,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메뉴가 좀 바뀐 게 있어요. 정창건 박사의 공개 프로그램, 상세 내용 신청, 뭐 이렇게 됐는데, 요거나 좀 같은 내용이에요. 공개 강의 행사. 여러 개를 이제 기획화가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좀, 아, 최소한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예측 가능성을 좀 보여드려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시스템 사고가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이걸 제대로 알려주는 학과가 사실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좀 갈증 느끼신 분들이 좀 많아서 어, 제가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호 낭독회도 있고요. 그다음 하버드 메인스 리뷰 공개 특강 날짜도 있고 그렇죠. 1월 29일 시스템에서 모델링 세미나. 그러니까 세미나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매달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라 그런 내용들이죠. 이번에는 스텔라에 대해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입문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연구자를 위한 시스템 내에서 모델링 강좌는 지금 기획 중입니다. 내용이 아무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차세대 리더를 위한 시스템 리더십 공개 강좌. 어,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더 관련된 내용 좀 보고 있고요.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기획 중인데 아직은 뭐 칸이 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서 음, 어, 내용은 좋은데 난 그날 안 된다. 이왕이면 이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우선순위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뭐 따로 저한테 연락하시든지 일정을 좀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또 새로운 챕터로 시작하죠. 볼까요? 음, 지금 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우리가 4장, 2부의 4장하고 우리가 시스템에 놀라는 이유를 하고 있는데 앞에는 네, 133쪽을 보시면 원래 시스템은 이렇게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시스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네. 시스템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데, 4장,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런데 그 시스템이 왜 우리를 서프라이즈 하냐 이거죠. 서프라이즈 하게 만드냐. 그래서 페이지를 좀 넘겨볼까요? 154쪽 보시면 우리를 현혹하는 사건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목이 154쪽에 아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들을 쭉 소개할 것 같아요. 네, 159쪽부터 본격적으로 왜 우리가 서프라이즈 하느냐 보니까 159쪽에 제목에 비선형적인 세상 속에서 선형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표현 제가 많이 썼죠. 특히 수련 연못 이야기할 때 많이 썼죠. 시스템은 비선형적으로 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다 이거죠.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 좀 전개되고 165쪽으로 가볼까요? 네, 거기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경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157쪽 넘겨보시면, 이 경계라는 말은 157쪽에 있는 그림의 맨 왼쪽에 있는 구름 모양, 맨 오른쪽에 있는 구름 모양에 해당됩니다. 이 구름, 클라우드에 해당되죠.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흘러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요 스타카 플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난 신경 쓰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경계가 없다 사실은. 예, 근데 우리의 사고는 어, 범위를 제한시켜 버린다 이거죠. 이 범위를 제한시켜 버렸을 때 이슈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는데 172쪽에 보면 겹겹이 쌓인 한계, 이 한계가 쌓인다는 느낌에서 느끼시겠지만 다른 계층하고도 연결되고 예, 네스티드라는 표현도 쓰죠. 그렇죠? 예, 포개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또 178쪽에 보면 네, 딜레이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서프라이즈 한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또 볼까요? 182쪽에 보면 아, 제한된 합리성, 예, bounded rationality에 해당이 되죠. 이런 거라든가 뭐 이게 예,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루면서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깜짝깜짝 놀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우리가 시스템에 놀라는 이유. 문제는 우리가 끔찍할 만큼 무지하다는 것이다. 우리 중 가장 많이 배운 사람도 무지하다. 지식 습득은 언제나 무지의 폭로를 수반한다. 아, 이거 좀 재밌네. 네. 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석사하고 박사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 석사 과정은, 석사 학위는 내가 뭘 모른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네, 박사 과정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최소 요거 하나는 내가 안다. 예, 그런 얘기를 할 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식을 습득할수록 우리의 무지가 드러난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세상이 우리 지식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네. 이때 세상을 시스템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될 것 같네요. 예. 여러분은 시스템 동물원에서 이 시스템을 동물원으로 비유했죠. 이 책에서는. 그래서 시스템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 동물들이 서로 어울려 살고 있다 이거죠. 네. 간단한 시스템이 하는 행동을 보고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수년간 시스템을 가르친 나도 시스템의 움직임에 놀랄 때가 많다. 여러분과 내가 놀라는 까닭은 동태적 시스템과 관련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 자신과도 관련이 있다. 내가 동태적 시스템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현실 세계에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주고받은 상호작용은 언제나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내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진실을 항상 깨우친다. 좀, 얍, 얍, 아이고, 휴, 네, 1, 2, 3, 네. 우리가 세상에 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모델이다. 예,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정신 모델 얘기하고 있죠. 네. 모든 단어와 모든 언어가 모델이다. 지도와 통계표, 책, 데이터베이스, 방정식, 컴퓨터 프로그램도 모두
모델이다.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세상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나의 정신 모델이다. 이 모든 것은 현실 세계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신 모델은 음, 소위 편하게 얘기하는 게 세계관하고도 비슷하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근데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시스템 사고를 제가 접하면서 못 들어봤어요. 예. 이쪽 사람들,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하는 이 사람들은 워낙에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더 이제 시작해서 세계에 대한 관점을 좀 만들다 보니 모델에 대한 모델링 이런 표현을 잘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지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 안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이 모델링 과정이다 이거죠.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사실 머릿속에서 모델링을 한다는 뜻이죠. 예. 2번.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델은 세상과 대부분 일치한다. 즉, 세계관하고 일치한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물계에서 이만큼 성공한 종이 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가까운 주변에서 자연과 사람, 조직을 친밀하게 직접 경험해 개발한 정신 모델은 특히 복잡하고 치밀하다. 3번.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의 모델은 세상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놀라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겨우 몇 가지 변수뿐이다. 우리는 정확한 가정에서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거나 부정확한 가정에서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경우가 많다. 이게 아, 대표적인 게 상관관계에서 여기서 인과관계를 도출한다는 거예요. 상관관계는 상관 있어 보이는 그 관계일 뿐인데 마치 인과관계로 슬쩍 이야기를 바꿔서 이 소설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걸 제가 많이 좀 경계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지수적 성장의 결과에 화들짝 놀라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게 강화 피드백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의 1972년도판 최초 버전에서는 1장 1절의 제목이 Exponential Growth예요. 예, 이 지수적 성장을 제일 먼저 다뤄요. 그만큼 이 저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에 대해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구나. 그래서 많이 강조하려고 이 표현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 지수적 성장이 참 예,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시스템 사고를 하는 이제 학자들에 대한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 그 알려주고 싶은 이제 경고, 그런 우리의 평소의 사고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첫 번째 아이디어이죠. 네, 지수적 성장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늘 열려져 있다. 뭐 등등등 하면서 복잡 시스템의 진동을 줄이는 방법을 직감적으로 찾아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중적이다. 이거요. 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 모두가 모델이다. 우리의 모델은 세상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현실 세계는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네요. 네. 자,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중적이다.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은 엄청나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의 지식은 놀랍다. 하지만 우리의 무지는 이렇게 해서 네, 아이고, 많다. 우리의 무지는 놀랍다.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나는 이런 이중적인 두 측면이 모두 옳다고 믿는다. 시스템을 연구하며 많은 것을 깨우친 덕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은연중에 이 도넬라 메도즈의 사고에 그 많이 젖어 있었나 봐요. 되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제가 두 번이나 이걸 필사하면서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동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 표현을 제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눈 감고 코끼리 만지는 사람의 사례 우화 가지고 얘기하거나, 네, 또는 시스템은 죄가 없다. 아, 시스템은 가치 중립적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건 당연한 거다. 그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 놓으면 훨씬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다장의 주제는 우리가 동태적 시스템을 보고 자주 놀라는 이유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정신 모델이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시스템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워닝 리스트, 경고 목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숨은 암초를 모아 정리한 지도인 셈이다. 단기적인 사건에 눈을 돌려 장기적인 행동과 구조에 주목하지 않으면 상호 연결되어 피드백이 지배하는 세상을 무난히 헤쳐나갈 수 없다. 경계가 틀릴 수도 있고 합리성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한 요소와 비선형성, 지연을 고려하지 않으면 상호 연결되어 피드백이 지배하는 세상을 무난히 헤쳐나갈 수 없다. 회복 탄력성과 자기조직과 계층이라는 속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잘못 다루고 잘못 설계하고 오해할 위험이 커진다. 여러분이 얼마나 절실하게 세상을 통제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세상이 주는 놀라움을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나쁜 소식일 수도 있고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어, 여러분이 시스템의 속성을 어, 모두 이해해도 놀라는 빈도만 줄어들 뿐, 네, 계속해서 놀라게 될 것이다. 좀 슬프긴 한데, 네, 그렇죠? 계속 놀라게 된다는 것이 좀 슬프긴 한데, 놀란다는 것을, 네, 이걸 슬프긴 하지만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즉, 계속해서 놀란다며. 그렇다면 말이야, 차라리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학습이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어때요? 네. 그 앞에 한 단어만 집어넣으면 아주 더 그럴싸한 표현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학습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게 재밌잖아. 이게 재밌다 이거죠. 네. 예. 그렇게 하면 인생이 좀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를 현혹하는 사건. 네. 자, 좀 더. 네. 시스템은 자물쇠를 열 수 없는 블랙박스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일 뿐이다. 와, 인플로와 아웃플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매개 변수와 연관된 투입과 산출의 쌍을 감지하면 가끔 투입과 산출,
저량을 연결할 수 있다. 이 관계가 적절하고 안정적이면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하면 맙소사 뚜껑을 억지로 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케네스 볼딩 경제학자라고 하네요. 네. 자, 시스템은 일련의 사건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인다. 혹은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일련의 사건으로 보며 속는다. 뉴스를 보면서 선거나 싸움, 정치적 합의, 재난, 주가 급등, 주가 급락에 관한 소식이 매일 나오고 우리가 음,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건이다. 그 팀이 이겼어. 강이 범람했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1만을 찍었어. 우리는 뭐 코스피 지수 얘기하면서 네, 석유가 새로 발견되었어. 숲이 잘려나갔어 등 사건은 순간순간 시스템의 블랙박스에서 나오는 산출이다. 뭐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현상이다. 추락사고나 암살, 위대한 승리, 끔찍한 비극처럼 극적인 사건들도 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다. TV 화면이나 신문 일면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사건을 접했지만 전과 다른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 우리가 대혼란을 빚는 반전이나 기상이변에 절대 흥미를 잃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세상을 일련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끝없이 매료되고 계속해서 놀라는 이유는 이처럼 세상을 일련의 사건으로만 바라보면 예측하거나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건은 마치 수면 위로 솟은 빙산의 일각처럼 크고 복잡한 덩어리 중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만일 우리가 사건에 쌓여 이루어진 동태적 행동 패턴을 볼 수 있다면 놀라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것이다. 그 팀이 연승 행진 중이냐, 비만 내리면 홍수가 나고 가뭄에는 수위가 더 낮아지는 등 강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다우 지수가 2년부터 상승 추세야 석유를 발견하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숲이 잘려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자, 이 표현은 아까 표현과 다르죠. 이 표현들은 모두 다, 네, 이 변화 관점에서 보는 거죠. 드러나는 현상을 변화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연승, 상승, 추세, 점점 빨라지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네. 정말 제 꿈 중에 하나는 그 폐교 하나 인수해서 시스템 사고 학교를 세우는 건데요. 그 학교는요, 모든 교과목에서 어, 변화의 관점을 다 반영한 겁니다. 예, 제가 시스템 사고를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제 시스템 사고와 결혼했네라고 얘기하면서 시스템 사고를 강조하고 그런 표현을 쓰지만 여러분들은 시스템 사고를 몰라도 된다. 잊어도 괜찮다. 다만 변화라는 키워드만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예, 사실은 시스템 사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변화의 관점으로 온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주 재밌거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소셜 미디어 때문에 극단적인 사고의 양극화가 더 증폭되고 사고의 편향성이 더 강화되는 이 세계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더 심취하게 되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재미난 사진,
재미난 짤, 그런 뭐 숏 동영상 이걸 보면서 재밌어 하는데 다 현상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마저도 변화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훈련, 사고의 훈련, 그런 것이 갈수록 필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며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 연사 아,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성장의 심체, 네, 여기 하고 있죠. 네, 성장이나 심체, 쇠퇴, 진동, 무작위성, 진화 등 시스템의 행동은 행동이라고 하고 이게 아마 behavior라고 얘기할 거야 아마. 네. 아, 어디서지? 아, 여기 있네. 그죠? 그쵸? 시스템의 behavior. 예. 또는 행태라고 많은 저는 또는 거동이라고 번역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거동은 좀 심한 것 같고 행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여기서는 행동으로 번역했네요. 시스템의 행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스템의 성과다. 즉 결과라는 거죠. 만일 뉴스가 사건을 역사적 맥락에서 집어내는 것을 더 잘했다면 우리도 사건을 겉으로 이해하기보다 더 심오하게 이해했을 것이다. 아,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 좀 갈증 생겨요. 자꾸 뉴스가 다이 기자들이나 다 이 현상을 묘사하는데 온 에너지를 쓰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거기서 실력의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 사건에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다든가 또는 어떠한 맥락에서 이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렇게 보도하는 그게 이제 실력의 차이죠. 네. 이게 빨리빨리 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리단던스, 그러니까 잉여성이 좀 있어야 돼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잉여성과 다양성, 다이버시티와 리단던시가 있어야 이런 맥락이 있는 사건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보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기자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도 아주 결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뭐 LA 타임즈라든가 뭐 이런 미국의 신문하고 우리가 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음. 거기 보세요. 뭐 뉴스 하나 나오려면 뉴스가 뭐 엄청 길어요, 일단. 뉴스가 엄청 길어. 그 긴 글을 쓰려면 그 맥락과 그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분석과 관찰과 뭐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여러 사람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뉴스가 겉핥기식으로 되는 게 좀 안타깝죠. 네, 우리도 사건을 겉으로 이야기보다 네, 더 심오하게 이해했을 것 같다. 시스템 사고자들은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시스템의 역사와 데이터, 시계열 그래프를 확인한다. 즉,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인 행동을 살펴야 기본 시스템 구조를 이해할 단서가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런 말 쓰는데, 불이야, 불났어. 그러면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의 현상이니까. 그런데 월날에 매주 월요일마다 불이 난다고? 요때부터 이제 슬슬 어떤 그 분석하고자 하는 본능이 나타나는 거죠. 패턴이 있으니까 이 패턴은 그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맥락, 구조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 기본 시스템 구조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뿐만 아니라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다. 네. 시스템 구조가 시스템 행태의 근원이다. 이러면서 좀 이따가 아마 그러한 근원마저도 또 다른 근원이 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게 그 시스템 행동은 시스템의 흐름에 따른 일련의 사건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여기서 이제 빙산 모델, 아이스버그 모델을 저희는 또 강조하죠. 이게 빙산이 있으면 이게 이제 현상이고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어떤 패턴 있으면 이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스트럭처가 있다 그죠? 근데 이 스트럭처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더 큰 덩어리가 뭐냐? 더 큰 덩어리? 더 큰 덩어리를 하려면 좀 모양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수면이 있고 뭐 이렇게 큰 빙산이 있으면 유성돼야 되겠네요. 이게 구조, 예, 이게 패턴, 이게 이제 수면이면 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뭐냐? 아이고, 그게 바로 멘탈 모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 이거. 그래서 시스템 사고 하는 연구자들, 도널드 메도스도 그렇고, 성장의 한계를 쓴 저자들도 그렇고, 이 대가들 다 이 구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 구조를 만드는 많은 사람들의 이 멘탈 모델을 바꾸지 않는 한, 이 구조는 못 바꾼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무슨 뭐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 같이 멘탈 모델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런 맥락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읽고요. 시스템 구조는 저량과 유량, 피드백이 서로 맞물린 것이며 시스템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학생들이 스파게티 미트볼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네모와 화살표가 있는 도해다. 시스템 구조에 따라 시스템의 잠재적 행동이 결정된다. 잠재적 행동이라는 표현을 인레이턴트라고 했나? 어, 어, 이거네요. 그죠? 레이턴트란 표현을 썼네요. 네. 잠재적 행동 결정입니다. 목표를 추구하는 균형 피드백 루프는 동적 평형 상태에 접근하거나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강화 피드백 루프는 지수적 성장을 일으킨다. 균형 피드백 루프와 강화 피드백 루프,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성장하거나 쇠퇴하거나 평형을 유지하고 여기에 지연이 더해지면 진동이 생기고 진동을 여기서는 어, 오실레이션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렇죠? 오실레이션. 뭐 섭동이나 뭐 그런 거 표현 안 하고, 네. 아무튼 이 두 피드백이 주기적으로 급작스럽게 작동하면 훨씬 더 놀라운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어,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2부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이 있네요. 시스템 사고의 행동은 네,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왜 change라고 하지 않고 behavior라고 했을까요? 약간
그 학문의 전통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학에서는 change라는 표현 대신에 이 시스템의 변화, 즉 그 그래프, 시계열 그래프로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behavior란 표현이 좀 입에 익숙한 것 같아요. 어, 그, 그 정도까지만 제가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혹시 더 저보다 더 잘 설명하실 분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 그 behavior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변화라고 번역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네. 차라리 그게 같은 얘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요. 그러다가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잠시 멈추고 음악 틀어드릴게요. 자, 네, 그 제가 채팅창에 지도 출석부 링크 올려드렸으니까요. 네, 그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로구에서 오신 분이 누구시지? 네. 자, 그렇고요. 그 광고 말씀을 좀 있는데요. 그 저한테 최근에 그저께 경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 기쁨을 좀 나누고자 네, 활불출이 좀 잠깐 되겠는데요. 고등학교 학생이 저 때문에 대학교 합격했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재작년에 작년이죠. 네. 일산에 있는 에서 이제 세 개 학교가 모여서 그 커리큘럼을 짜서 강의를 진행하는 클러스터라는 교육과정이 있죠.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12명 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보냈죠. 와, 제가 그 어느 대학교 갔는지는 다 일단 뺐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갔고, 그리고 내신으로만 봤을 때는 못 갈 것을 음, 저 때문에 갔다.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요. 네. 그도 입학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합격했다고 하니 기쁨이 좀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신이 몇 점이기 때문에 그 대학교 지원자 중에서는 평범하거나 살짝 낮은 정도인데 면접을 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하다 보면 네가 고등학교 때 뭘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프로그램을 달았다 이거 뭐냐 벤심을 얘기했고 시스템 사고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창권 교수한테 배웠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대요. 네.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요. 아무튼 벤심과 시스템 사고를 얘기를 했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너무 그 뿌듯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축하조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부모님한테 허락 받아라. 그 허락 받으면 내가 술 사주마. 그래서 네, 데리고 제가 와인바에 가서 술 한 잔 먹일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마 음, 그 경영정보학과에 또 진학했다고 하니까 더 잘 됐죠.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제대로 가르치고 양성시킨 저의 또 고등학교 1호 제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살짝 좀 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아, 아까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 좀 드렸는데요. 네. 요게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정창권 박사의 공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 아직 신청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왕이면 이 날짜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HBR 공개 특강, 요거는 신청하신 분이 그 사이에 계셔요. 그래서 날짜 변경은 힘들 것 같아요. 요거는
이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학자들이 이론이 많은데 그건 그거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게 내년 1, 2월호 판입니다. 최신판이죠. 예, 거기에서 주제 하나 뽑은 건데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또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또 재해석을 좀 해볼 거예요. 아, 예, 여러 강좌를 신청을 하시려면 여러 번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좀 관리를 좀 할 수가 있어서요. 여러 번 다시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러 개 과정들이 좀 있으니까요. 네, 제가 이거 이렇게 개설하는 이유는 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알려드리고 싶고 때로는 이렇게 어, 체계적으로는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죠. 그래서 과정 개요를 보시면 뭐 간단히 게임에서부터 구조 이해하는 세션, 이제 구조 분석해서 현장 적용까지 가는 세션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이러한 역량이 어, 완벽하게 완성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갈증을 갖고 계신 분한테는 좀 도움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는 좀 미션이 사명감이 좀 생겨서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볼 생각이에요. 예. 뭐 신청 안 하시면 안 하고 뭐 그럼 되죠 뭐. 그다음에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곧 뭐 할 생각인데 아직 어느 수준에서 어떤 내용까지 할까 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썼지만 방학 때 그 겨울방학 캠프 또는 여름방학 캠프 이런 식으로 해서 캠프라고 해도 다 비대면으로 하는 건데 학생들 대상으로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학생들은 다 무료로 들어오게 해서 어, 학생들을 좀 체계적으로 비록 방학 중이지만 매회마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범교과 무학년을 원칙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만 와라 이거죠. 뭐. 그래서 그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주위에 좀 알려주시고 또 원하시는 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뭐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자, 한번 계속 해볼까요? 네, 가겠습니다. 어, 요거 할 테죠? 맞나? 그죠? 네. 이게 현재 몇 페이지인가요? 6으로 썼네. 네. 스-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인가요? 좀 올려주시겠어요? 전. 올려주시면 아무도 안 계시네. 몇 페이지인가요? 사고자들은. 입니다. 156조. 아, 156인가요? 네, 네. 6자가 156이군요. 오케이. 네, 시스템 사고자들은 절량과 유량, 피드백 도해로 표현된 구조와 시계열 그래프에 나타난 행동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살핀다. 이게 좀 묘한 게, 그, 도넬라 메도즈 여사는 인과순환 지도를 사용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절량, 유량이 아니라, 네, 그냥 A 화살표 B 뭐 이런 식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저 밸런스인가요? 네, 밸런스니 뭐 이런 식의 요 CLD라고 하는 커절 룹 다이어그램 말이에요. 그 인과 순환 지도라는 표현을 인과 순환 지도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왜 그랬을까요? 네. 피터생에도, 피터생에도 썼는데, 예.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도넬라 메도즈 여사가 2002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돌아가셨죠, 아마.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커즐 롭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시스템의 구조를 표현하는 게 이렇게 막 보편화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절양 유량 몰라도 시스템 구조를 설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커절 룹 다이어그램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죠. 그런데 이 전통, 그러니까 도날란 메도즈 여사는 인과순환 지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절양과 유량 그림만 가지고도 그림만 가지고 절양 유량 그림만 가지고 시스템 구조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즉 빈 껍데기 수식이 없지만 이걸로도 시스템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주장한 셈인 거죠. 그래서 이 전통 이분의 어떤 관점이 받아들여져서 아예 중학교, 고등학교 시스템 사고 강의에 아, 모델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스타크와 플로우를 아예 대놓고 시작하는 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아, 교수진, 교수와 교사들도 좀 있어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돼요, 솔직히. 그게 좋을까, 나쁠까. 네. 그래서 한번 이런저런 한번 실험을 저도 한번 좀 해볼 생각이거든요. 일단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마 시스템 사고를 입문하시는 분이 제일 처음 접하셨던 게 아마 커즐 룹 다이어그램, 인과순환 지도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여기선 발견하기 어렵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스템 사고자들은 절량과 유량, 피드백 도해로 표현된 구조, 이걸 스탁플로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죠. 스탁플로 다이어그램. 네. 그와 시계열 그래프, 타임 그래프, 이거를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BOT, G, 소심하게 G. 그래서 behavior, 에요, over time 하고 소심하게 그래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다들 쓰더라고요. 네. 관용적으로. 슬랭키를 손에 놓은 손과 그에 따른 진동과 나선형으로 감긴 슬링크 코일의 기계적 특성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슬링키 뭔지 아시죠? 네, 이체 원소의 표지죠. 네. 슬링키처럼 간단한 사례에서는 사건과 행동, 구조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 사실 세상의 많은 분석이 사건보다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매일 밤 주식시장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자. 미국 달러가 올라가서 또는 내려가서 혹은 대출 우대 금리가 인상되어서 혹은 인하되어서 혹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해서 혹은 패해서 현상이죠. 혹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또는 공격받아서 주가가 올랐다 혹은 내렸다. 사건의 겉을 보는 네. 사건의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분석한다. 이런 설명을 듣는다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능력은 생기지 않는다. 시스템의 행동을 변화시킬 능력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일 능력이나 기업 건전성 지표인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능력이나 주식시장을 더 나은 투자 촉진 수단으로 개선할 능력은 생기지 않는다. 대부분 경제 분석은 사건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시간 흐름에 따른 행동을 살핀다. 계량 경제 모델, 하나의 경제 현상을 수량으로 파악해 의존 관계 관계를 상호 의존 관계를 수식하는 것. 어,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 예, 그리고
Most economic analysis goes one level deeper to go behavior over time이라 얘기하죠. 그죠? 네, 시간의 BOT, 이걸 BOT, behavior over time. 네. Econometric models strive to find the statistical link among past trend in income, savings, investment, government spending, interest rate, output, or whatever often in the complicated equations. 이렇게 하네요. 네. 계량 경제 모델은 네, 흔히 복잡한 방정식을 통해 수입과 저축, 투자, 정보 제출, 이자율, 산출 등 과거 추세에서 통계적인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행동 기반 모델이 사건 기반 모델보다 더 유용하지만 행동 기반 모델이라고 하죠. 네. 이거를 아, 우리 그 중앙대 김동환 교수님은 행태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또 비헤이비어만 쫓는 거예요. 네. 행태주의가 그나마 여기서 이제 그나마란 표현이 더 정확해요. 네, 살짝. 네. 이런 행태주의는 그나마 사건 기반 모델보단 더 유용하지만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대 김동환 교수님은 이런 행태주의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죠. 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이 학자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책을 쓰셨죠. 네,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 이거 문제다. 예. 우리 인공지능이니 뭐 제3, 4차 산업 막 떠드는 사람들은 다 빅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빅데이터에서 얘기하는 거기서 발견한 경향성은 사실 상관관계다 이거죠. 상관관계는 행태주의의 또 다른 표현들인데 이것은 구조를 얘기해주지 못한다. 아, 그걸 대놓고 책을 써서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태주의하고 시스템 사고와는 정말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행동 대신에 행태란 표현도 제가 한번 써볼게요. 네, 행태, 행태. 행태 기반 모델은 대체로 시스템의 유량을 과대평가하고 저량을 과소평가한다.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 뭐가 저량인가요? 이게 저량, 이게 유량, 그쵸? 유량. 들어가니까 유입량, 나가니까 유출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네요. 네. 행태 기반 모델은 대체로 시스템의 유량을 과대평가한다. 그렇죠? 흘러 들어가고 흘러 나오고 하는 것을. 네. 이게 이제 이자율, 뭐 이런 겁니다. 네. 이자율, 뭐 이런 거. 경제학자들은 유량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시스템에서 흥미로운 변수와 대단히 빠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유량이기 때문이다. 경제 뉴스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 공장과 농장, 기업의 물적 자본 총량보다 이게 다 스탁이죠. 음, GNP, 즉 재화와 서비스의 국내 총생산량을 더 많이 보도한다. 그러니까 이거 제, 여기서 이제 GNP 이것을 유량으로 본 이유는 GNP라고 했을 때는 항상 시간 단위가 들어가죠. 1년에 얼마 이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년에 얼마 이게 시간을 나누는 거.
이 모델링 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데, 네, 타임. 이게 유량이죠. 네. 이 모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시간 유닛, 시간 단위를 반영해서 나누는 거. 그러면 이제 유량이 되죠. 뭘 나누느냐? 저량의 단위를 나누는 거죠. 이게 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무튼, 네. 재화와 서비스의 국내 생산을 더 많이 보완. 하지만 저량이 피드백 과정을 통해 즉 이거죠. 네.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이 저량이 피드백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유량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지 않으면 경제 시스템의 역학 관계나 움직임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래서 기존 경제학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좀 받아들이기 껄끄러워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 논리적이긴 한데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문제를 찾느라고 바빠요. 예, 경제학자들은 특히 계량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논리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꺼려합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계량 경제학자들이 유량을 서로 연관시키는 통계적인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이거 굉장히 좀 오래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이 저자가. 1972년에 성장의 한계란 책을 쓴 이래로 지금까지도 네, 계량 경제학자와의 아주 기나긴 지난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유량이 다른 어떤 유량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기대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저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량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며 온갖 조합을 보여주지만 이는 다른 유량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야, 이거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온도 조절 장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과거에 열이 방으로 들어오고 방에서 빠져나간 데이터는 많다고 가정해 보자. 네, 온도 조절 장치, 이게 히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온도라고 하면 예, 온도가 증가하는 거고 온도가 감소하는 거겠죠. 온도의 증가, 온도의 감소. 자, 이런 데이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이런 데이터가 많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기초로 과거에 열 유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계산하는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내 온도인 저량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유량 변화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찾아낸 방정식은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창문을 활짝 열거나 실내 단열을 보강하거나 보일러를 켜거나 깜빡 잊고 기름을 주문하지 않는 등 시스템의 구조에 뭔가 변화가 생길 때까지만 유효하다. 여러분들은 시스템이 변하거나 망가지지 않는 한 그 방정식을 이용해 다음날 실내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방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야 하거나 실내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 바로 잡아야 하거나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연료비를 절감할 방법을 찾는다면, 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행태 기반 분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스템의 구조를 파고들어야만 할 것이다. 사실, 어? 아이고, 여기까지 제가 그 캡처를 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네. 158페이지, 159쪽을 읽어야 되겠네요. 네. 159쪽으로 왔습니다. 네. 생태 기반 경제 모델이 단기적인 경제 성장 성과는 상당히 정확히 예측해도 장기적인 성과는 부정확하게 예측하고 경제 성과를 향상할 방법을 찾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어, 네. 사실 저도 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깜깜한데. 네. 그리고 우리가 각종 시스템을 보며 놀라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에 지나치게 현혹된다. 시스템의 역사에 기울이는 관심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움직임과 사건이 흘러나오는 구조를 파악할 단서를 시스템의 역사에서 발견하는데 미숙하다. 우리 채팅창에 박인영 선생님께서 김경 교수님의 책 제목 써주셨네요. 네. 빅데이터는 거품이다가 제목입니다. 네. 제목 아주 활발하죠. 제목 자체가 빅데이터는 거품이다. 네. 자, 159쪽에 그 다음 챕터가 넘어가는 거죠. 비선형적 세상 속의 선형적 사고. 약간 고민되는데요. 이거를, 제가 좀 깜빡이고 더 캡처를 안 해서 늘 하던 대로 이제 화면 보면서 좀 진행을 못 하게 되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서 그냥 종료를 하고요. 좀 일찍 끝내죠, 뭐. 하고 다음 주에 159쪽부터 제 화면 캡처 제도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시간이 한 뭐 30분 정도 지났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 어, 생각 나누기 활동을 잠깐 하시면서 그렇죠? 어, 짠. 다시 한번 우리 홈페이지도 채팅창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혹시 어차피 뭐 뿅 들렸고 거기에 오셔서 네, 생각 나누기 그리고 야야 올라가라. 공감 노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 그냥 인상 깊은 거 안 쓰셔도 되고요. 뭐 근데 우리의 왠지 그 이 책을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면서 아마 느끼시지 않나요? 그 시스템 사고를 정말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느낌 좀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대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실제로 저도 시스템 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뭐 이대나 고려대, 현재 뭐 단국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소개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시스템 사고를 하나둘씩 나가고 있다라는 이 느낌을 가지시고, 예, 우리의 활동이 대한민국에서 시스템 사고의 역사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소감, 어떤 느낌, 어떤 글이 인상 깊었는지 한 줄 한 줄 써주시면 우리의 족적이 될 겁니다. 자, 저는 잠깐 녹화를 중지하고요. 음악 좀 틀어드리고 혹시 질문이라든가 네, 어,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이라든가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뭐 공식적으로, 네, 그죠, 뭐.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일찍 끝났습니다만, 시스템 법칙 낭독회 2020년 10월 18일 15번째 낭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